무작정 읽기. 저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을 무작정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경제학자죠.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소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토마 피케티, 현 파리 경제대 및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책, 21세기 자본으로 이학 전 세계 경제학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2013년에는 이론과 응용 연구 측면에서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1위의 얀손상을 받았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지명도가 있는 경제학자를 꼽자면 토마 피케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21세기 피케티의 신자본론, 불평등 경제, 세금혁명, 애프터 피케티,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제가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피케티 본인이 내가 지은 책 가운데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이 있으면 감상을 담을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보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들어가겠습니다. 차례는 1, 2, 3,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역사에서의 불평등주의 체제들, 2부는 노예제 사회와 식민사회, 3부는 20세기의 거대한 전환, 4부는 정치적 갈등의 차원들을 다시 사유하기. 역사상의 불평등 체제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역사였던 20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 아마도 4부인 것 같습니다. 일로드교와 감사의 말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21세기 자본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읽을 수 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친구와 동료의 참여와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빛을 보지 못했으리라는 의미에서 이 책은 집단 작업의 결실이다. 물론 이어질 해석과 분석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역사 자료들은 나 혼자서라면 결코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특히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 대륙 80개국 이상의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모여 진행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역사적 추이에 관해서도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나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시기별, 나라별, 양상별 불평등에 관한 다수의 자료뿐만 아니라 예컨대 산업사회 이전 또는 식민사회에 있었던 교육, 젠더, 인종, 종교, 신분, 신념 및 선거와 정치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이 책에 모아놓았다. 책에서 사용된 전체 역사 자료, 참고 문헌, 조사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독자들은 피케티 본인이 조회 가능한 전문 부록을 참고하길 원한다. 이 책에는 주요 자료 및 문헌만 본문이나 주에 인용되어 있다. 책에 표시된 통계와 도표와 표는 모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좀 더 관심 있는 독자라면 너무 방대해서 이 책에는 실지 않은 보충 통계 및 도표들을 온라인 블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주에 적시해 두었다. 나는 특히 파쿤도 알바레도, 위카 쌍셀, 엠마누엘 사이즈, 가브리엘 쥐크망에게 감사한다. 나는 이들과 함께 파리 경제대학과 UC 버클리에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와 세계 불평등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의 간행으로 이어졌고 이 책을 쓰는데도 아낌없이 활용했다.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힘써준 기관들, 우선 내가 2000년 이후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과학 분과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교류할 수 있는 드문 기관인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바라건대 21세기 초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다국적이고 학제적인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할 파리경제대학을 2007년에 창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힘을 모아준 고등사범학교 및 여타 모든 기관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리디아 아스와 아부히지트 바네르지, 에덴 바브, 샤를롯테 바르텔스, 니틴 바르티, 아스마 뱅잉다, 에리크 뱅트손, 요나탄 베르만, 토마 블랑세, 세실 보노, 마농 부지, 제롬 브루디웨, 앙투안 보지오, 카멜렌 캄벨, 기욤 카레, 길햄 카산, 아멜리 셀리, 천비자, 드비코뇨, 레오 차이카, 니사르 드베베르, 마크 딘체크, 안로르 들라트, 마우리시오 데로사, 에스테르 디플로, 루이스 에스테베스 바울로스, 이그나시오 플로레스, 줄리에트 브루기니에, 베르트랑 가르뱅티, 아모리 제탱, 야즈마 고빈드, 조나탄 구필 르부레, 줄리엥 그르네, 장 이브 그르니에, 말카 기오, 벼르시오 오케르, 스테파니 에네트, 시농 헤녹스 베르트, 흥척팅, 타나삭 젠마나, 프란시스카 엔세니우스, 파비안 코세, 어틸로 린드너, 놈메고, 클라라 마르티네스 톨레다노, 이안 맥고헤이, 시릴 밀로, 마르크 모르간, 에리크 모네, 마틸드 무뇨스, 알릭스 미츠코프스키, 델핀 누게레트, 필리프 노보크메트, 카타리나 비스토워, 질 포스텔비네, 장 로랑 로젠탈, 니나 루실, 기욤 사크리스트, 오렐리 소티라, 알렉산드로 스탄치아니, 블레스 투리 옹로이, 앙투앙 보세스, 스타스티앙 베, 마를루스 판바이온 비루흐, 루아르트 폰글란, 다니엘 발뎀스트렘, 리앙, 톰 자비샤, 록산지가 베푼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프랑스와 사미앙 사회경제사 연구소, 파리경제대학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역사연구소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은 2013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이후로 내가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숱한 토론에서도 역시 혜택을 입었다. 나는 2014년에서 2016년에 많은 시간을 세계를 두루다니며 독자들과 연구자들과 반대자들과 토론에 목마른 시민들을 만나며 보냈다. 나는 내 책을 중심에 두고 수많은 교류를 가졌으며 내 책이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들과 만났다. 이 모든 마주침이 내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고 불평등의 역사적 동력학에 대한 내 성찰을 심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전작의 여러 한계들 중에서 두 가지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2013년에 내 책은 부국들, 서유럽, 북미,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과도한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너무 과하게 서양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정 부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지역들에 관한 적절한 역사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기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망과 성찰의 상당한 편협함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자본은 불평등과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진화들을 일종의 블랙박스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저 책에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예컨대 20세기의 세계 전쟁들과 경제 위기와 공산주의 도전으로 인해 불평등 및 사적 소유의 표상들 그리고 정치적 입장들에 초래된 전환들에 관한 약간의 가설들을 제시하긴 하지만 불평등 이데올로기들의 진화 문제를 실제로 정면에서 다루지는 못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새 책에서 훨씬 명시적으로 더욱이 이 문제를 훨씬 광범위한 시공간적인 비교론적 전망에 재설정하여 다루어 보고 싶은 이유다. 2013년 책의 성공과 숱한 시민 연구자, 언론의 지원 덕분에 나는 많은 정부가 이제껏 개방을 거부해왔던 역사 자료들과 조세 재정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예컨대 브라질, 인도, 남아공, 튀니지,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한국, 타이완, 폴란드, 헝가리와 안타깝게도 더 제한적이긴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전적으로 서양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불평등주의 체제들과 그 궤적들,
그리고 가능한 분기들에 대한 더욱 충실한 분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마주침과 교류와 강연의 이 시간들을 통해 나는 불평등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력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성찰하며 불평등에 직면한 정치적 언술 및 태도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을 활용하고 전작의 영장의 명수도 전작에 비해 내 생각엔 더 풍부한 색을 쓸 수 있었다.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며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이다. 마지막으로 내 식구들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21세기 자본의 지필과 출간 이후 행복한 6대가 흘렀다. 사랑스러운 세 딸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다. 엘렌, 2년 뒤엔 너도 데보라, 줄리엣트와 함께 클럽에 가게. 그네들의 사랑과 에너지가 없었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내 줄리아와 함께 우리는 부단히 여행하고 교류하고 조우하고 서로를 다시 읽고 다시 썼으며 세계를 다시 만들어 왔다. 이 책이 그녀에게 비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녀에게 비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녀만은 안다. 앞으로도 열렬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 피케티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잘 나가는 젊은 학자가 전 세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한 학술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어느 인간 사회든 저마다의 불평등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정치 사회적 구성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불평등이 존재하고 응당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구조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규칙을 진술하기 위한 일군의 모순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지적, 제도적, 정치적 대결로부터 기성의 불평등주의 체제들이 근거하는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배서사가 일반적으로 등장한다. 그렇겠죠. 불평등주의는 그걸 합당화시키는, 정리와 합리화시키는 지배서사가 존재하겠죠. 그 서사가 있어야만 불평등주의가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소유주의적이고 기업 중심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서사가 중요하다. 소유주의, 기업 중심, 능력주의. 이 세 가지가 현대 사회의 불평등의 서사라는 겁니다. 요컨대 현대의 불평등은 자유롭게 선택된 과정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과 소유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며 가장 기업가적이고 능력있고 실리적인 사람인 부자들의 축적에서 모두가 저절로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배서사죠. 우리의 현대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똑같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서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라에 우리는 경직되고 자의적이고 때로는 전제주의적인 규약적 격차들에 입각한 고대 사회의 불평등과는 대척점에 놓이게 된다. 고대 사회는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현대 사회는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평등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지배서사가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불평등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소유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고대 서사는 구체제의 위계 사회가 붕괴한 이후 세계에 처음으로 영광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몰락과 하이퍼 자본주의의 승리에 뒤이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급진적으로 정식화되게 이른다. 문제는 이 서사가 점점 더 취약해 보인다는 데 있다. 이 서사는 몇몇 모순에 봉착하는데 물론 그 양상은 유럽,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중동 등지에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특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역사들의 귀결인 이 상이한 경로들은 21세기 벽두에 점점 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 오직 초민족적인 전망만이 이런 약점들을 더 잘 바라보고 대안적 서사 재건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상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는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찰된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그 증대율이 너무 큰 나머지
공동선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곤란해질 정도다. 게다가 공공연한 능력주의 담론들과 교육 및 부에 대한 접근 면에서 가난한 이들이 대면하는 현실들 사이에는 거의 도처에 깊은 구렁이 놓여 있다. 능력주의적이고 기업 중심적인 이 담론은 매우 자주 현 경제체제의 승자들이 어떤 수준의 불평등이든 간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를 정당화해서 패자들에게 능력과 덕성과 근면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는 편리함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자들을 이렇듯 죄인시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사회 집단 간의 기능적 상호 보완을 더 강조하던 예전의 불평등주의 체제들에서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규모로는 없었다. 이 불평등 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죄인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게으르다, 근면하지 않다,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지금 우리 20대, 30대가 빠져있는 정신적 수렁이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사회가 그런 집에서 살 젊은이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젊은이들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뒤처져 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집에서 사간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대 불평등은 일군의 차별 행위와 규약적인 종족적, 종교적 불평등으로도 특징 지어지는데 이것들의 폭력성은 능력주의 미담들로는 잘 묘사되지 않으며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자처하는 고대의 불평등의 가장 잔혹한 형태와 가까워진다. 일례로 특정적 출신 및 혈통이거나 주소지 불명인 남녀들이 대면하는 차별들을 들 수 있다. 익사한 이민자들도 떠오른다. 이러한 모순들과 그리고 앞으로 닥칠 불평등, 이민, 기후와 관련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신뢰할 만한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새로운 지평의 결여와 맞닥뜨려 우려스러운 일은 민족주의적이고 정체성주의적인 대행이 점점 자주 대체 거대 서사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일이 20세기 전반기 유럽에서 있었고 21세기 벽두에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내가 살기 어려운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성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나치즘, 파시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향이 지금 21세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은 벨 에포크 1880년에서 1914년 불어로는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벨 에포크에 진행된 대단히 불평등한 상업적, 금융적 세계화를 파괴로 이끌어 이를 재정의하려는 흐름을 생성해냈는데 벨 에포크는 뒤이어 맹위를 떨치던 폭력과 비교할 때만 근사해 보이는 시기로 정말인지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에게 그것도 특히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에게 근사했던 시대다. 국가들 내부에서도 국가들 간에서도 현 경제 체제가 덜 불평등하고 더 공정하며 더 지속 가능한 것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이 체계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결국 제노포비아 즉 포퓰리즘이 장차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자야 1990년에서 2020년의 하이퍼 자본주의적 디지털 세계화의 파괴 움직임에 더욱 빠르게 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벨 에포크 시대, 이때가 서구가 희망에 들떠 있었고 부를 누리던 시기였죠. 그야말로 백인 남성들의 가장 근사한 시기였다고 말하는데요. 벨 에포크 시대 이후에 바로 1차 대전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벨 에포크 시대에 진행된 불평등을 촉발한 결과가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었던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도 그런 비극적 결과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력적인 해소의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우리가 쥔 최상의 어떤 여전히 암과 역사다. 어떤 인간 사회든 저마다의 불평등이 합당한 근거를 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당화에는 진실과 과장, 상상력과 천박함, 이상주의와 이기주의가 언제나 섞여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될 불평등주의 체제의 특징은 일군의 담론과 제도적 장치로 이것들을 통해 해당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구조화된다. 어느 체제든 나름의 약점들이 있고 영속적으로
때로는 갈등과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함으로써만, 또한 공유 경험과 인식에 입각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속할 수 있다. 이 책의 연구 대상은 불평등주의 체제의 역사와 미래다. 서로 매우 소원하며 때로는 서로에 대해 무지하고 상호 비교를 거부하는 사회들에 관한 역사 자료들을 수합함으로써 원컨대 진행 중인 전환들을 글로벌하고 초민족적인 전망하에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으면 싶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소유, 안정, 불평등의 신성화가 아니라 평등과 교육을 위한 투쟁이 경제 발전과 인류 진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소유와 안정과 불평등을 신성화한 것이 자본이 발달하고 부유한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평등과 교육을 위한 투쟁이 경제 발전과 인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1980년에서 1990년부터 자리 잡은 새로운 극단적 불평등주의 소사는 일정 부분 역사의 산물이자 공산주의 파국의 소산이다. 하지만 이는 무지의 탓이자 아는 것의 분열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서사는 숙명론과 현재 정제성주의적 일탈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역사의 실을 다시 붙잡고 학제적 전망 안에서 더 균형 잡힌 서사에 도달하는 일과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참여사회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보편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등주의의 지평, 평등과 사회적 소유와 교육과 암 및 권력의 분배를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더욱 낙관주의적이며 예전의 서사들보다 더 정밀하고 설득력 있는 서사인 것은 세계 역사의 교훈들에 더 깊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평가하고 이 유약하고 잠정적인 약간의 교훈들을 포착하여 변화시키고 더 멀리 끌고 나아가는 일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지금 이 불평등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과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주의가 심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제시하는 대안은 매우 연약하고 잠정적인 교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책의 구성고, 즉 구례의 삼원사회와 노예제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의 포스트 식민사회와 하이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나의 역사적 논술의 여러 단계에 대해 진술하기에 앞서 내가 논고하는 주요 자료, 그리고 이 연구가 나의 전작 21세기 자본과 연결되는 방식을 논하면서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연구에 사용된 이데올로기 개념에 관해 몇 가지 말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